일단 제 사진을 통해 여러분이 듣게 될 목소리의 주인공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일학 총론은 전국 한의과대학 경락경일학교수협의회가 공동 작업을 통해서 출판한 경락학이란 책을 기준으로 해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해당 서적을 참고하고 학습해 주길 바라며 교과서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에 필요한 부분을 수업하게 될 것입니다. 본 수업 자료는 구글 클래스룸에 PDF 파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듣는 과정에 해당 파일을 참고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제공된 수업 자료는 학생 개개인의 교육 목적 이외에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로 인해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고요. 이로 인해 학생 여러분의 책임 부과나 피해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재를 갖고 있는 학생은 앞으로 진행될 수업 주제와 순서를 예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의 경우는 이번 학기 수업 일정을 먼저 교과서의 목차에 따라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친구의 기원, 친구 이론 체계 형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부가적으로 구침에 대한 소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경락학설의 개요로서 경락 개념의 기원과 형성, 경락의 기능, 경락 계통의 조성 등이 순서에 따라 수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일정은 여러분들께 제공된 수업 자료, OT 자료를 참조해 주길 바랍니다. 친구의 기원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학사를 전공한 연구자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북아시아의 문헌 중 최초로 침이 등장한 것은 춘추자전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해당 서적의 내용을 살펴보면 581년에 우한이라는 의사가 진나라 경공을 치료했던 내용에 침에 해당하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주장은 해당 서적에 침이라는 글자가 등장해서가 아니라 서기 222년에서 284년을 살았던 두에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 문헌에 나와 있는 달자를 침으로 해석하면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두에의 주장을 제외하면 기원전 중국 춘추시대의 침요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록 자체는 뚜렷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께 시간이 지나면 또 소개해드릴 논문이기도 합니다. 10년 전 침의 기원을 조사하던 중 침의 초기 형태라 생각한 첨석이 한반도의 고고학 유물에 존재한다는 주장을 저희가 처음으로 제기한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침의 초기 형태인 첨석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황제내경 소문에는 이법 방위론이라는 편이 있습니다. 여기서 당시 중국 대륙을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볼 때 각 지역별로 의료기술이 등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리적 조건과 기후 등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의료기술이 등장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 동쪽 지역에 해당하는 곳에서 첨석이라는 돌로 만든 침이 시작된다는 기록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동쪽은 어딜까요? 중국 사람들은 현재 이 부위를 산동반도 부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사실 첨석과 같은 돌침은 구석기, 신석기를 포함한 석기시대의 유산입니다. 석기는 첨석이 정확히 언제 등장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다만 이것이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 사이 언제라고는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에 황해는 바다라기보다는 강의 하구와 같은 습지지대였습니다. 그것이 슬라이드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당시에 강물과 해안선의 그림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환경에서 동쪽이라는 말이 쓰여졌다면 현재 한반도와 일본 열도 일부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첨석을 단지 중국의 고대 유물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보다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죠. 황제내경 입법방위론에서 첨석이 활용된 지리적, 사회적, 문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로 해안가 지역에 고대인들이 생활하면서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외과적 질환에 대응하기 위한 치료 도구로서 첨석이 나타난다는 점이죠. 그래서 저는 첨석의 출처를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문헌 연구를 통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첨석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 문헌은 기원전 164경에 매장됐던 중국 호남성 장사시 주변에 마흥태 묘역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나온 마흥태 백서입니다. 지금 지도에 중국 지도에서 그 중국의 중앙에 대한 내용들 거기에 제가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이 마흥터 백서에는 경락에 대한 실마리가 담겨진 의료 기록이 많이 남겨져 있는데요. 아울러 그 속에서 첨석에 대한 기록도 등장합니다. 이러한 문헌 내용과 그간의 유물을 토대로 중국의 의사학자인 주일모 선생은 첨석이 다양한 용도로 쓰이기 위해 한쪽은 뾰족하고 다른 쪽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생긴 도구라고 추정하고요. 특히 외과적 치료를 위해서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형태적으로 나와 있듯이 보이는 도구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폄이라는 한자의 어원과 내용을 살펴보면 돌로 질병을 치료하는 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첨석에 대한 또 다른 문헌 기록이 사실은 그 고대 지리적인 상황을 쓴 산해경에서 나옵니다. 산해경은 중국 고대 사회의 지리서입니다. 이 지리적 내용이 어느 시대를 반영하는지는 사학자에 따라서는 좀 다르지만 다만 원시시대와 관련된 모습이라 기원전 1600년 전후의 은나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시기는 동북아시아에서는 고조선이 중국 대륙의 동쪽을 양분하던 시기이기도 하죠. 산해경에서 동쪽 지역에 고시라는 성씨를 가진 시족이 많이 살았고 또 그 지역은 옥과 같은 보석의 산지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또 그 땅 위에는 날카로운 돌팔편들이 널려 있다라는 점들이 설명되어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의 키워드가 앞서 설명드렸던 고조선과 동북아시아 역할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연구 논문을 여러분도 시간이 될 때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또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저는 석기시대 유물로서 흑요석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흑요석은 영어로 obsidian이라고 부르는 검은 보석의 일종입니다. 위키페디아 등 고고학에 관련된 서적을 살펴보면 흑요석이 그 고대 사회에서 수술 및 의료용 도구로 쓰였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이 주술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었다는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보면 여러분 그 삼국지의 내용 중에 그 유비, 관우, 장비가 의형제를 맺는 도원결의를 하게 되죠. 그때 서로 손에 칼을 대고 칼을 대서 피를 출혈시켜서 그걸 대접에 함께 모아서 마시는 혈맹의 맹세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행위는 고대 사회에서는 그 주술적인 행위에서 비롯되었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술적 용도로 활용되었다고 하는 내용들은 결국은 주술적으로 이 몸에서 혈액을 빼는 출혈의 흔적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첨석이나 이 흑요석이 쓰인 내용이기도 하죠. 현재 보면 이 서양에서는 아메리칸 인디언, 마야 문명에서 이러와 같은 용도의 흑요석 유물이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도 흑요석 유물이 있었을까요? 예, 저는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그림은 한반도에서 흑요석 유물이 출토된 지역을 제가 왼쪽 그림을 토대로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주로 해변가 유역에서 발견되고 있고요. 특히 백두산 유역과 일본의 규슈 지역은 흑요석이라고 하는 원료 물질이 나오는 산지이기도 합니다. 흑요석은 화산지대에서 만들어진 검은 유리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대륙 내부에서 흑요석 유물이 나와도 그 산지는 모두 한반도나 일본 열도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히말라야, 아프리카, 유럽 등 화산지대에서 중국으로 유입되었다고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한반도 그림 중 오른쪽 그림의 파란색 부위는 현재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 유물이 나오는 지역들을 표시한 곳입니다. 왼쪽에 흑요석 유물이 나오는 지역과 오른쪽 구석기 유물이 나오는 지역을 보면 비슷한 지역들이 오버랩되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백두산에서 가까운 지금은 연변자치주라고 해당하는 곳에서 신석기 유물들이 다수 출토된 지역이 있는데요. 예. 그 중에 이 바늘과 이 바늘을 담는 통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점령기 시대에, 그러니까 1930년대인가요? 그때 발굴된 내용이라 발굴된 서적이나 내용들은 모두 일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침이라는 한자 글자가 보이는데 사실 이거는 의학적 침이 아니라 바늘을 지칭하는 침의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유물이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백두산 지역의 고도 유적지에서 대량의 바늘이 왜 발견됐는지는 지금 고고학계에서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경희대 한의과대학 의사교실에서는 바로 이 유적지에서 나온 침이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의료용 침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중의학 역사에서 의료용 목적으로 쓰인 침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근거화된 금과 은으로 만든 침입니다. 왜 의료용 목적의 침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 도구에 새겨져 있는 글자에 의술과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의학자들은 기원전 2세기, 즉 전한 시기에 중국에는 공식적으로 침이 있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러한 근거로 세계적으로 친구의학의 기원이라고 이제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아직 그 이전에 발굴된 유물들도 의료용으로 사용되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도구의 목적이 어떤 기록에 의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최초의 침이라고 하는 의료 도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그림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고대인의 생활과 문화에서 의료라는 것이 싹튼 만큼 그것을 토대로 침의 기원을 추정할 수 있다는 논리는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고 또 이 책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폄서 그리고 침의 기원에 대한 보다 길고 진지한 내용은 앞으로 다른 수업에서 시간이 되는 대로 이야기 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인류의 경험에서 침이 등장한 거구나 라는 정도에서 여러분이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의학에서 쑥뜸에 대한 기원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쑥뜸은 한의학 용어로는 구법이라고 부릅니다. 뜸의 기원은 인류의 불의 발견과 이용에서 비롯됐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을 이용한 치료법에서 왜 쑥을 주 재료로 썼을까요? 그건 역시 주술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석해야 됩니다. 홍루몽 같은 소설책에 보면 그 단오라는 계절의 절기에 창포쑥 비녀를 문에 걸어둔다는 표현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쑥은 귀신을 물리치는 액막이용 재료였습니다.
이를 불태우는 과정의 연기는 또 귀신을 쫓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사기를 몰아내는 목적으로도 쓰였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주술적 목적이었는데 이것이 점차 이 온열 자극과 결합되면서 치료적 목적으로 변화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뜸과 침은 어떻게 하나의 의료기술로 통합되었을까요? 그것은 자극 대상이 통일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뜸을 이용해서 자극하는 대상이나 부위, 침을 이용해서 자극하는 대상이나 부위가 동일시된 거죠. 우리는 그 대상을 현재 경락이나 경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편 뜸을 이용한 자극은 따뜻한 성질을 이용한 물리화학적 자극이고, 침을 이용한 자극은 물리적인 침투적 자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들을 한의학적으로 구분해서 한열로 나눌 수 있고요. 또 나중에 질병 상태인 허증과 실증에서 각각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할 때 이 침과 뜸을 구분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러한 의미는 결국 고대사회의 지리와 기후 등 환경에 따라서 또 생활의 차이에 따라서 비롯됩니다. 즉 어떠한 생활 조건에서 특정 질환이나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해결하는 치료법이 필요하고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뜸의 경우는 열자극이라는 점에서 주로 추운 지역이나 그런 환경에 관련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국지에서도 보면 동이전 편에 동북아시아 지역인 곳에서 한민족의 삶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현재로 보면 온돌과 같은 생활 문화와 뜸치료와 같은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기후 지역 사람들의 식생활을 또 보더라도 사진처럼 현재 몽골 사람들의 요리 방식과 비슷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현재 그 지역에 가보면 요리를 위해서 뜨거운 돌을 달궈서 그걸로 음식을 요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달궈진 돌을 또한 몸에 비비고 건강하길 기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삼국지는 소설 삼국지가 아니라 서진 시대에 진수가 편잡한 편찬한 이 삼국지라고 하는 그 역사서를 말합니다. 뜸 치료의 내용은 앞서 설명한 마항태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되어 드러납니다. 이들 서적 중에 경락에 관련된 문헌은 거의 모두 뜸을 기준으로 하는 의료 기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문의 입법방이론에서도 뜸 치료는 중국의 북쪽 지역에서 시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 북쪽의 높은 지대가 춥고 차가운 성지를 가지면서 또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몸에 병이 있으면 뜸을 떠서 치료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몽골을 비롯한 그쪽 지역의 의료 문화를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예전에 EBS에서 동양의학 기행이라는 다큐를 제작해서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몽골 편의 내용을 참고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도 인터넷이나 온라인에서 해당 동영상을 찾아서 시청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뜸이란 치료는 단지 뜨거운 열자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치료적 목적이나 행동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몸의 문신과 그 과정에서 살균 소독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 논문은 현재로부터 5300년 전에 살았던 어느 고대인이 스위스 알프스산 지역에서 죽었다가 그 빙하 속에 냉동인간으로 묻혔었는데 지구온난화와 같은 현상에서 그 지역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발견된 시신이었습니다. 시신의 상태가 미라와 같은 상태에서 매우 깨끗하게 잘 보존되고 있어서 피부조차도 온전하게 살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 피부에는 온몸에 문신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 문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신 중 일부가 치료적 목적이나 주술적인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치료적 목적과 관련된 부위라고 예상한 부분들은 현재 경혈에 해당하는 부위와 매우 유사한 위치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참고로 당시에 이 미이라가 얼마나 유명했었냐면 한 유명한 영화 배우가 이것을 연상하고 자기 몸에 문신을 새기기도 했었죠. 예, 저 연예인은 누굴까요? 이 문헌 연구에서는 여전히 연구자들 간에 논란은 있지만 만약에 이 논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부위가 경혈 부위와 맞다면 사실 중국과 한국에서 말하는 친구의학의 역사보다 더 오랜 흔적이 됩니다. 이 논문에는 또한 이 문신이 새겨진 과정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펴석과 같은 칼날로 문신을 새긴 뒤에 그 상처에 약초가루를 태워서 문신의 숟가루와 같은 형태로 착색하게 했고 또 관리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로 보면 자칫 부위를 뜸으로 태우고 문신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소독하고 안 물게 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위를 연구자들은 이 논문에서는 아시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뜸과 침의 기원에 대해 인력적 의미와 문헌적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신뢰하도록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나온 자료와 조사 연구 결과를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침과 뜸은 인류의 진화와 생활 속 발전 과정에서 체험한 내용이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적인 경험으로 쌓여진 경험 체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고고학을 비롯한 인류학에서 이와 같은 한약의 역사는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더 많은 조사를 하고 그 연구 결과가 나온다면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바탕에서 전통의학의 의미와 또 우리 어떤 치료적인 과정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